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거주하는 3명의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정말로 신비롭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과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나 또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곱씹으면 나와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은 아마 전생에서도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히 제 경험을 통해 그러한 상상을 더욱 깊게 하게 되었죠. 그 인연과 친정 엄마의 지혜로 행동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일을 넘어섰습니다. 한 사람을 세 사람으로 알게 되어서요. 변화를 주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인연 덕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 집이 사업하는 아버지 덕분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한순간에 우리 모든 재산을 잃고 빚을 지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한 번 더 일어서려고 했지만, 낙상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더는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신 아버지의 안타까운 일 이후로 저희 가족은 절망 속에 빠져가시며 희망을 잃어가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내 운이겠지요. 나도 한때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들 먼저 나한테 연락하려 했었죠. 하지만 이젠 누구 하나 먼저 찾는 사람이 없네요.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몇 명인데 정작 내가 이렇게 되니 은혜를 갚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죠. 자신들이 힘들 때는 이리저리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안달이던 놈들이 배은망덕해요. 몸이 편찮아져서 집에만 계시는 아버지는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신이 바뀌어 가셨고 술을 찾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은데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군요. 나셨습니다. 과거에 사업이 잘 되었던 때에는 지인들을 도와주었던 일들과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저희 가족을 도와주시는 친구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기대했던 만큼의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그 도움들이 우리의 처지를 크게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변했고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어머니는 홀로 생활을 이어가며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술만 찾던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했습니다. 간경화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남은 저희 세 식구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닥침대로 일을 하셨고, 엄마의 힘든 고생을 지켜보며 자란 저는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보다 하향 지원을 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병행하여 돈을 벌며 혼자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즉시 취업하여 정말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동생도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었고 집안 사정도 전보다 많이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숨질 틈이 생기니 그제야 저도 제 삶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대학 동기였던 지금의 남편을 동창회에서 만나 연애도 시작하게 됐죠. 남편과 저는 닮은 곳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만큼은 아니지만 남편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찍 철이 들고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또래와 달리 알뜰하고 어른스러웠고 서로 공감하는 것도 많고 비슷한 점이 많았던 저희는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살림이 없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양가의 집안 형편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신 우리 집 형편이 더 어렵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긴장은 하지만 큰 걱정은 없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좋았고
시아버지도 제 예비 며느리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며 반기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조용한 성격인지 괜찮은 반응을 보여주셨기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작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물어보겠다. 모친은 방금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날 쳐다보며 말했다. 이 모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일단 알려줄게. 주방으로 따라와 달라고 하고 잠시 후 음식을 준비하신다며 주방으로 가시는 모친께서 나에게 눈짓을 하셨고 나는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뒤를 따라갔다. 그러자 모친은 거실 쪽을 살피시더니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까 보니까 너희들끼리 벌써 예단 예물을 청해놓은 것 같던데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아요. 알겠죠? 그 후 남편 몰래 따로 불러서 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아들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으셨는데 그런 아들을 데려가려 하면서 그만 입으로 올 생각 말라며 직접 예단 목록을 작성해 오셨어요. 하지만 그 예단 목록을 보니 우리 집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 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선택을 요청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정말 화를 내셨어요. 그 상황에서 당황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일단 자리를 빠져나왔죠. 그 후 예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얘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미안해했고 어머니께 같이 말씀드리자고 해주셨어요. 엄마, 진경이 따로 만나서 예단 목록을 주셨다면서요. 저도 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형평을 지키기로 한 것에 왜 그런지요? 내가 너희 집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앞에서는 그런 적 없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모의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적이 없는 아버지와 남편이 아니어서 그 문제가 된 일입니다. 시모는 아버지로부터 크게 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자신이 혼나고 제가 남편에게 한 얘기 때문에 이를 제게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곧 있게 된 상견례 자리에서는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 시모가 아버지와 남편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지 분위기 좋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시모는 며느리인 제게 사건들 이터레이터 레클리스 퍼넨데즈 델브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이 회사에 다니고 일을 하는데 자꾸만 절 불러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으니 참고 시모가 하라는 대로 말을 따랐죠. 그런데 눈풀린 만큼의 배려도 없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시모의 행동에 저도 지쳐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월차를 쓰든 빠든 회사에 시끄럽겠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와라. 일요일에는 집안 어르신들이 폐야 하는데 그날 김장한 김치를 나눠드리기로 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집으로 들어와, 어머님. 금요일 반찬은 몰라도 어떻게 목, 금 이틀이나 회사를 쉬어요? 그것도 김장 때문에. 그럼 집안 며느리로서 팀장이 담그는 것도 못하겠다는 말이야. 지금 나조차 고통스럽게 김치 담그는데 넌 김치 안 먹고 살아.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 나눠드리려면 해야 할 김치가 한 트럭인데 그걸 전부 나이든 시어머니에게 맡기겠다는 거야. 얘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지내서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집안일에 대해서도 이기적으로 나오니. 더 이상 내 시어머니 성질 건드리지 말고 목요일 아침부터 일찍이 집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어. 어머님, 제가 결혼한 이후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마다 별말 없이 따르는 것으로 모두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이번 일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정을 제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해요. 그것도 정말 바쁜 일도 아니고 김치 담그는 일 가지고. 그리고 제가 회사원이라는 것을 깜빡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일주일 내내 회사 일에 바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직장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회사 일에 지장 없는 선에서 말씀하세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세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정훈 씨한테 시킬 수 있는 일을 제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인사를 올릴 생각이냐고요? 집안의 며느리로서 1년도 되지 않은 마당에 너희 시어머니께서 쫓아가시기를 바라는 법은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너희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요? 어머니, 난 정말 이런 말을 하겠어요?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야 하니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먼저 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시모부터 전화가 왔었죠. 제가 그 즈음 되니까 짜증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라는 식으로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죠.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퇴근한 집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남편 때문인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을 하면서 말이에요.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이번 일이 끝날 것 같아요. 저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말을 꺼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간 동안을 이용해서 시모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곧바로 제 정강이를 발로 차더라고요. 아야, 넌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저번에 네 시아버지와 네 남편이 편들어줬으니까 날 잡아먹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너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어디서도 같은 대로 말해봐. 회사 핑계를 대봐. 삽목을 들고 다니게 타리를 붙잡아 버리겠다고 알았어. 화가 나더라도 이제 며느리를 때리는 일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거의 제가 이제까지 군말 없이 시집살이를 해왔고 그날도 말했던 것은 아닌데 왜 저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생각했어요. 정강이를 찾던 고통스러운 짜증이 밀려왔고 저 또한 목소리를 높여 협박하는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 다툼 덕분에 화장실에 있던 남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전에 있었던 사건처럼 아버님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모는 다시 한번 아버님께 크게 혼을 냈고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 이후 저는 이제까지 시모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당해온 것을 아시게 된 아버님은 더 이상 시모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즉, 내가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사죄하거나 구속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내만 있는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며 우리는 지금까지 비밀리에 있었던 일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시어머니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어머니가 연락할 경우에도 답변은 우리를 통해 해야 한다. 집에 올 때는 제가 있을 때만 오세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돌아가라 하세요.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몇십 년을 같이 보내게 될 시어머니신데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두 사람이 만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는 동안에만 보고 다른 연락이나 만남은 무시하라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눈치가 보여 거절을 한 차례 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척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시모가 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조금의 희망만 보였다면 저도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시모가 긍정적으로 변할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이후 시모와 저 사이에는 문제될 만한 일이 없었고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모와 관련된 일이 터지게 됐죠. 친정집을 찾아간 날,
우연히 엄마 휴대폰을 뒤적거리게 됐는데 그곳에서 시모가 친정엄마에게 연락해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는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고 돈이 없어 예단조차 못 올릴 형편이라면 제대로 된 자식이라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어요. 또한 우리 집의 형편과 사업 실패, 알코올 중독이 있던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자를 받고도 가만히 받아들이기만 한 엄마에게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는 이 상황을 자초했던 나에게 화가 난 것이지만 짜증을 느낀 피해자인 엄마에게 화를 냈지요. 엄마, 이 문자 뭐야? 이 여자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 이 여자 미쳤어? 왜 엄마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 엄마는 왜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어? 휴대폰 좀 내놔. 뭐 별거 아니니까. 탈날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알아? 내가 전부 다 봤는데 그 여자한테 연락 온 거 보니까 저번에 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났을 때부터 보냈네. 시모이 미친년이고 완전 또라이 아니야? 그런데 엄마는 왜 가만히 있어? 화나도 내야지. 엄마가 나서다가 괜히 내가 고생하면 어떡하니 내가? 코앞에서 욕을 먹는 것도 아닌데 문자가 왔다고 하면 무시하면 돼. 엄마는 내가 내 밑에서 못 누렸던 거 누리면서 마음 편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간 못난 엄마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살아왔잖아. 엄마는 이제까지 저와 시모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제 행복을 위해 무조건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더는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이후 집으로 들어가서 친정에서 알게 된 일을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일은 역시 시아버님께 전달되어 이후로 시모와 단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후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며느리로서 제게 많은 사랑을 보여준 아버님의 사망 소식은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닮은 얼굴만큼이나 아버님과 가까운 남편에게 아버님의 사고 소식은 어떤 충격보다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슬픔을 주체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게 되어버린 시모 역시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도 정신을 놓을 만큼 힘들었지만 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버님의 장례식을 잘 치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지만 시모의 시선과 관심은 계속해서 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성심껏 치르는데 보다 더 오랜만에 보게 된 며느리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건들고 신경 쓰는데 더 신경 썼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방금 고모부님 나가시는 걸 못 봤어. 몸도 편찮으신 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가 들어가시는데 밖에 나가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인사드려야지. 어디를 정신을 놓고 있는 거야? 아까는 시아버님 초등학교 동창분들 돌아갈 때도 안 보이더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이러면 내가 여기 장례식장 잃고 드는 사람인지 우리 집안 며느리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거기다 지금은 일도 하지 않고 정신 놓고 있으면서 집안 어른분들께 인사를 잊어버렸네요. 너는 정신 없나? 죄송해요. 다른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고모부님에게 따로 연락하여 감사와 죄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나 요리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 반찬 한 접시도 안 보여? 안 보이면 알아서 챙겨.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오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신 것 같아요. 핀 접시로 몇 시간이나 늦출 거냐? 이중으로 밀려든 문상객과 조문객 사이에서 정신 없었지만 시모는 많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시어머님의 장례식장을 찾아오신 분들을 챙기기 위해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충분히 어렵지만 시모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나 너는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이 슬프지 않나요? 어머니는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셨는데 그럼에도 내 시아버지를 보살피는 동안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시아버지와는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심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울었던 것 같은데 넌 처음에 잠깐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외하고는 우는 모습을 못 봤어. 나는 워낙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이라서 혹은 내가 시아버지의 일방적인 며느리 사랑을 이제까지 이용하고 있던 건가? 어머님, 저도 왜 안 힘들까요? 지금 현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마음을 놓고 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며칠이 되었든 몇 시간이 되었든 울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도 맞아줘야 하고 힘들어하는 저, 그리고 어머님도 챙겨야 하는데.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냥 내색하지 않는 것뿐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틈만 나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시모를 보며 저도 화가 났습니다만 참아야 했어요. 또 시모를 이해해 주려고 했죠.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고 남편을 잃은 시모가 제 정신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모가 시비를 걸어와도 반응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있었죠. 그런데 도중에 친정 엄마가 장례식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친정 엄마를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이 조금씩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시는 엄마를 안고 눈물을 흘렸죠. 엄마, 아버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증오에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아버님께 받은 사랑 그만큼 되돌려야겠어요. 드리지도 못했는데 엄마가요. 마음 다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자리에서 울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시아버님께서 팔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실 텐데 그나마 쉽게 떼실 수 있게 웃는 얼굴로 보내드려야 해요. 눈물은 장례에서 치르고 난 뒤에 흘려야 하고 지금은 진경이요. 내가 힘이 들더라도 시어머니가 너보다 더 힘들어요. 남편 챙기고 알겠지요?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근데 밥은 먹고 온 거예요. 기차 안에서라도 뭘 먹었나요? 엄마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나저나 엄마가 정신없이 오느라고요? 지갑에 체크카드를 빼놓은 걸 깜빡했어. 그래서 우선 지갑에 딱 10만 원이 있길래 그 돈밖에 부조를 못했어. 엄마가 나중에 따로 챙겨줄 테니까 그 돈까지 넣어.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우선 앉아서 밥을 먹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것보다 장례식장에 손이 모자라네. 엄마가 같이 거들게. 그러지 마. 연락해서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도 불러도 돼. 그리고 지금 찾아와 주신 분들이 모여서 그렇지. 금방 한가해질 거야. 됐어. 네 시아버님이 넌 얼마나 아끼셨는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엄마께서 아버님께 고마워하신다는 마음을 표현하시려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손을 걷어주려는데 제가 괜찮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일을 도와드리겠다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말려보려 했지만 엄마의 고집을 알고서 마음이라도 편하셨으면 하고 놔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몇 시간 동안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대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도와주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신만의 상상 속에서 오해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조금 적게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금액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구나 사정이 있었던 와중에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0만 원 밖에 부조를 못한 것을 보고
자신이 상상한 오해를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모가 저에게 친정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했죠. 신경아, 사돈척이 사돈여기 장례식장에 취직을 했는데 내 어머님 아니면 말고 부조금 10만 원을 냈던 것 때문에 몸으로 때우려고 그러나 봐, 맞지, 어머님. 부조금 때문에 그러시나 보니까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시느라 돈이 든 체크카드를 놓고 오셔서 지갑에 있는 돈으로 우선 부조금을 냈던 겁니다. 제게 나중에 따로 더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읽어두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거듭 주시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기 엄마라고 감싸주기는 너희 모녀가 그렇게 똘똘 뭉쳐서 거짓말을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믿어야 해. 정말 꼴 나쁘다. 제가 한 해명에도 시모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엄마를 무시하는 혼잣말을 크게 했다. 뒤돌아선 시모를 돌려세워 따지고 싶었지만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이 계속해서 엄마에 대한 험담과 욕을 지속했어. 늘어났다. 그러나 어떻게든 시모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흘러들으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열심히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엄마가 몇 시간 만에 겨우 한 술에 밥을 떠 먹으려고 하는데 시모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진짜 징글징글하다 바퀴벌레야. 생명력이 왜 그렇게 강해 보이지? 보조금은 꼴랑 10만 원 내고 수욕은 잘 처리해 먹네. 사람이 염치를 지킨다면 사돈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부조를 요청하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 부잣집 사모였다고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 같아함. 꼬락서니를 보면 모두 거짓말쟁이일 뿐인데. 내가 있는데도 그렇다면 내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말짱한 행동을 하는 건지 궁금해졌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오래 살아야겠다. 장례식장에서 보이는 꼬락서니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군요. 눈을 못 떼겠습니다. 겨우 참다가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 시모가 엄마를 마음대로 오해하고 무시하는 건 봐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목소리를 낮춰 시모에게 한마디 했다. 적당히 하세요. 마음대로 사람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정말 이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너 왜 네 아버지 장례식 중에 뭐 해? 분위기라도 말이 되게 해.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내가 말을 못할 것 같냐? 단숨에 엄마가 하는 일이 맞을 건가? 아빠가 죽어가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불청각은 윤리적으로 어떠한지 생각해봐. 그런데 10만 원짜리 부조가 뭐 그리 중요한지? 엄지를 꽁꽁 물으면 얼굴만 비추며 이리저리 얘기하고 설치게 되는 건 뭐냐? 결국은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그 부조를 꽂겠지. 성격이 없어서 단추 없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거지 같은 성격을 지닌 어머니들을 더 이상 못 보겠어. 어디서 시비가 생기고 엄명한 사람을 잘못 이해해서 거지로 몰아친 거야? 우선 어머니는 내게 소리치며 친엄마를 욕하기 시작했어. 화가 난 저도 그 말에 대응하다 결국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와 시모 사이를 갈라내셨어요. 그리고 저를 나무라셨죠. 신경이 네 시아버님 장례식에서 뭐 하는 짓이야? 왜 소란스럽게 만들어? 얼른 사돈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는 척 하겠다고요. 사돈님께서도 진정 좀 하시죠. 폭은 장례식을 치르는 중인데 며느리가 말실수했다고 하나 이렇게까지 소란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제가 딸 대신 머리 숙일 테니까 그만하시죠.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쏙 빠지려고. 한 해 일을 그렇게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개념 있는 척하면서 내 남편 장례식이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이든 말든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당신 딸년 그리고 당신이 한 짓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봐요.
끝까지 엄마를 조롱하려는 시모의 모습에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VR 문을 열더니 엄마가 낸 부조 봉투를 찾아 시모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봉투 안을 시모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말로 선 계속 싸움을 걸어올 것 같은데요. 박다사돈 씨에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 딸이 저를 괴롭히려 할 것이니 이 점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만 원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 주세요. 돈이 10만 원이 아닌가요? 10만 1200원인가요? 아니면 돈이 1000원이 더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봉투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넣었나요? 펼치라는 충고에 따르면 정말 진흙물 같아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과 함께 하얀 종이가 있었습니다. 한 장이 나왔는데 그 종이를 의아해하며 펼쳐보던 시모가 갑자기 몸을 떨며 엄마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종이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우리 모녀에게 고개 숙인 적이 없던 시모가 저렇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손에 쥐고 있는 종이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곳에는 제 아버지와 시아버님의 성함이 적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긴 했지만 손에 쥔 부분과 구겨진 부분 때문에 더는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그 종이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친정엄마가 그런 사이에 종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돈이 그 총리를 보고 팔발 떠는 걸 보니 고인이 되신 박갓사돈과 사돈 간의 일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박갓사돈께서는 재화의 일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돈께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고 사돈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총리와 관련된 일을 아는 얘기겠죠. 아니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게 돈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무엇인지 모르고 마냥 돈 걱정을 해 겁이 나시는 게 아니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고 사돈께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제대로 못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전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 종이와 관련된 아버지와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가 해준 말에 따르면 아버지와 시아버님께서는 대학 동문이셨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 만나신 사이였지만 두 분은 오랜 친구들보다도 더 막연하게 지냈다고 하셨어요. 성향과 생각도 비슷했던 두 분은 대학 졸업 후 함께 일하자는 뜻을 모으셨고 학생 시절부터 모은 돈으로 사업을 이루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대학 졸업 전에 취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두 분의 선택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만큼 두 분은 서로의 뜻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굳고 확고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뜻을 모아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두 분의 생각보다 더 늦어진 성과로 인해 갈등의 골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골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제때 풀지 못하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고요. 결국 그 갈등이 터져버린 것 같고 아버지와 시아버님께서는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 사이에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두 분이 알고 있던 사업은 끝나고 아버지께서는 그 사업의 가능성을 보시고 혼자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셨고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시아버님께서는 남들보다 함께 협력하여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 가지 전략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사회에 진입하여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두 분은 서로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자리를 굳게 잡고 엄마를 만나 남녀로울 것이 없는 가정을 이루셨지만 시아버지는 연령으로 인해 본래 다닐 수 있는 회사보다 눈높이를 많이 낮추어야 했고 가정을 꾸리기는 했지만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어머님의 친구분 보증 문제로 큰 빚을 지게 되어 빚쟁이가 회사를 찾아와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서까지 해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시아버님이 다툰 후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오던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다시 작성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하죠.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 한때 절친하던 친구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데 끝나지 않고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는 심하게 다퉈 뒤 그간 연락 한 번도 없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돈 많은 꼭 갚겠다고 아버지께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두 분 사이에 실랑이가 오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돈을 갚겠다고 한 시아버님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아버지와의 실랑이었었겠죠. 결국은 시아버님의 고집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아버님께서는 친구인 아버지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말로만 돈을 받겠다고 할 것을 눈치채시고 한 가지 수를 쓰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알고 지내는 친구분 중 한 분의 아버님이 공증사무소를 하신다는 걸 아시곤 그곳에서 차용증을 공증받기로 했었어요.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아주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린 것에 대한 확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미안한 마음으로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그 차용증으로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 두 분 사이에 만남이 종종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두 분 모두 각자의 바쁜 삶으로 인해 만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바쁜 사업으로 시간을 보내시고 시아버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빚을 갚기 위해 헌신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며 아버지께서 연이은 불운으로 알코올 중독에 걸려 삶이 무너지셨고 시아버님께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께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입장부터 다시 새로 고침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식구는 그 차용증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살아갔던 겁니다. 시아버님은 뒤늦게 친구의 사망 소식을 접하셨고 남은 가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 가족은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이사를 자주 다녀서 시아버님께서 찾지 못했고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의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겨서 시아버님은 우리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에서 우연히 만난 제 남편과 저는 직장인이 되어 연애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친정엄마와 시아버님은 서로를 만나게 된 상견례 자리에서도 두 방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굴은 본 적은 없었지만 서로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또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업 실패와 알코올 중독, 그리고 간경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걱정스러운 내용이 있었으므로 너무 자세히 말하던 것을 줄였어요. 시아버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첩장에 쓰인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엌에서 발견된 차용증이 떠오른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에게 연락했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시아버님의 친구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두 분은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저희 친정 엄마에게 너무 늦게 찾아와 사과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차용증에 관해 설명하며 늦었지만 친구에게 빌린 돈을 앞으로 갚아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절의 뜻을 밝히며 돈 대신에 며느리인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다고 시아버님께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이 밝혀지면 나머지 가족들이 불편해할 것을 생각하여 두 분만이 아시는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두 분은 그 일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밀로 하시고 계셨고 사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사돈댁에 큰 돈을 빌려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도움을 받은 집안에서 제와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으니 시댁에서 우리 아버지께 받은 도움을 협박하듯이 시모에게 내세울 수도 있었겠죠. 시모가 찍소리도 못하게 말인데요. 또한 시아버님의 입장에서도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그동안 어렵게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마음의 빚이 있으신데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와 사돈을 괴롭히는 시모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상상코. 더구나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시모였으니 더 화가 나셨을 테니요. 그러니 그 일을 시모에게 말해야 말리고 있습니다. 싶은 심정이셨던 것이겠지만 두 분 모두 그 말만은 하지 않고 참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 시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자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이 된 엄마가 차용증을 복사해 사본을 조그마한 봉투에 넣으셨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저가 제 엄마께 시아버님을 보고 소식을 전하면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짜증을 듣고 그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신 거였어요. 제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왜 그런 것까지 질질 짜면서 전화로 알리냐며 길게 통화하지 말고 짧게 문자로 알리고 얼른 장례식 준비를 하라고 화를 냈었거든요. 시모가 화를 내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제 걱정이 앞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본 시모의 모습을 보고 확신하셨고요.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어해야 하는 상황에 며느리를 쥐어짜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경고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행동이 너무 고약하고 괴롭다 해서 이젠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용증은 컵에 넣었지만 진짜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사돈 집안의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돈은 안 받겠다고 해서 꼬이셨던 바깥사돈과의 약속을 했으니 하지만 어떻게 사람의 가면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결코 이런 말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참아야겠죠. 지금 여기는 바깥사돈 장례식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이러한 난리를 피우는 게 맞겠죠. 사돈은 지금 돌아가신 바깥사돈의 생각에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거죠.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내게 신경을 쏟을 때 며느리나 꼬리 잡는 면은 왜 날 씹는지요? 난리를 치고 싶어도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해드리고서 난리 피우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틀리고 있어요? 이렇게 꼭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내 경고를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내 며느리나 내 사돈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도 이러한 일을 일으켜서 좋은 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물러날 거예요. 타카사도가 돌아가셔서 이제 이 차용증을 놓으면 없는 일이 될 거니까 반드시 사돈에게 받아야겠어요. 갚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돈에게 받을 부분을 포기하세요. 우리 진경이에게 물었더니 집이나 차 등 모든 것이 외부에서도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받으면 이 차용증에 대한 책임도 사돈이 져야 하고 아니면 모두 유산이든 포기하든 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사돈아, 우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 재산 많다 해서 그 돈을 갚겠는가? 이 돈 갚으리하면 하나님은 아파트도 팔아야 해요. 그 아파트 팔고 나면 제 나이에 집을 구할 수 없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아파트도 아니라 다른 집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제가 퇴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새 집을 얻기 힘들어요. 제가 살 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제발 화나신 그 마음을 푸세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고 앓는 소리를 하십니까? 전 무시할 때만 해도요. 서울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저를 무시하시던 건 왜 그러셨나요?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서울 아파트의 가치를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돈은 간단히 갚을 수 있다고 보셨던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지금 들고 계신 차용증에는 법정이자도 붙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지연 손해금인데 이 금액을 확인해 보니 상당히 높았습니다. 단순히 5%일 뿐 아니라 그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12%까지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흐른 시간이 있는데 어쩌면 원금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라고요? 여기에 이자가 붙어요. 그렇게도 많이? 살 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필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러다 정마리의 나이에 길거리에 남을 거예요. 이제까지 호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인데 길거리까지 남게 되면 얼마나 내 삶이 불쌍해요. 그러니 제발 넉넉한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진심으로 변화할 것이고 우리 살돈에게도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돈의 말이 귓가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러니 지금 당장 차용증에 있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기일을 청한 후에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손하신 고인이 되신 사돈을 잊지 못하여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사돈께서는 부군의 장례식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차용증의 걱정으로 진정이 빠지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니 제 길을 가시는 동안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리 후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형증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해보죠. 이 난리를 정리하려면 제가 이곳을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천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과는 별개로 꼬인 부군 장례식장에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진경아, 엄마가 간다. 나오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시아버님을 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한서방 사내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여기서 이런 추태를 보여드려 잘못했습니다. 오늘의 일에 대한 원망은 장례 다친 다음에 듣겠네요. 미안합니다. 엄마는 그 자리를 정리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정 엄마가요. 시아버님의 장례식장을 떠날 때까지 돈 걱정에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던 시모는 저와 남편이 부축하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좀처럼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이 친정 엄마가 말한 내용을 시모에게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시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리라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었죠. 그때 시모는 드디어 정신을 차렸고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돈 걱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님 아버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버님의 장례식을 정성스럽게 관장했습니다. 저희 부부 또한 최선을 다해 아버님의 장례식을 살려주었죠. 그렇게 아버님을 정성스럽게 보내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엄마가 저희에게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댁에서 시모와 차용증에 관한 대화를 나눠 오셨어요. 저는 그 대화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시모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절 대화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시댁에 잠깐 들렸을 때 시모가 부은 얼굴을 보고 바닥에 흩어진 많은 양의 휴지를 보면서 그날 무슨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했어요. 그 이후로 시모님은 많이 변하셨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변하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더욱 더 많이 변한 측면도 있었어요. 있겠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도 그리고 우리 집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변했어요. 그 정도의 친절함을 기대한 적은 없었지만 시모는 저에게나 우리 집에게 부담스럽다고 느낄 만큼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간에는 간섭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한 시모를 보며 처음 몇 달 동안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제는 경계심을 풀고 나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댁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표현하자면 저희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친정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있고 요즘에는 몸도 마음도 편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우리 가족이 하나로 단단히 뭉치며 마음 편히 살게 되었죠. 죄송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하늘나라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시아버님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우리 친정어머니가 걱정 없이 편안히 지내도록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단합된 가족의 모습을 끝까지 잘 유지하려고요. 그게 제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시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해 주신다면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아마도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해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족으로서 가깝게 또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할 것이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다시는 저와 엄마가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거예요. 그러니 걱정을 이겨내고 우리 가족의 지속적인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